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브루클린 빈민가 출신 하워드 슐츠는 7살에 아버지의 실직으로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지만 뇌과학으로 증명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여 세계 최대 커피 기업 스타벅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단순히 커피를 판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린 시절 상상했던 세계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38,000개 매장, 연매출 36조 원의 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성공도 뇌를 올바르게 속이면 현실이 됩니다. 뇌를 속여라. 안녕하세요. 뇌를 속여라입니다. 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이 거의 없을 때, 친구들은 해외여행을 떠나는데 나만 남겨진 것 같을 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은데 내 생활비도 부족할 때,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는데도 그 굴레를 벗어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마법이 작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노력해도 가난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부자 집안에 태어나지 못한 탓이야.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 그래. 내게는 재능이나 운이 없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30년 추적 연구 결과 진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무언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뇌가 가난을 인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엘다 샤피어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뇌는 끊임없이 생존 모드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 당장 먹을 것, 이번 달 월세, 갑자기 생긴 병원비, 이런 걱정들이 뇌의 작업 기억 공간을 차지하면서 장기적 계획이나 투자, 기회를 보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의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면서 다른 작업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뇌의 패턴을 바꾸는 순간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브루클린 빈민가의 한 소년이 이 비밀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세계적 기업가가 된 실화입니다. 그는 돈이 없었습니다. 인맥도 없었습니다. 좋은 학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난이 만들어낸 뇌의 패턴을 거부하는 힘, 그리고 자신이 상상한 미래를 뇌가 진짜 현실처럼 느끼게 만드는 능력. 그의 이름은 하워드 슐츠입니다. 1960년, 나는 7살이었다. 브루클린의 낡은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차갑게 식어갔고 심장은 이상하게 빨리 뛰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다. 문을 열었을 때 본 광경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아버지가 낡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발목에는 새하얀 깁스가 감겨 있었으며 얼굴은 재처럼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어머니는 부엌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다. 집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버지는 배달트럭 운전사였다. 그날 아침 얼음판에 미끄러졌다고 했다. 발목이 부러졌다고 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순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찾아왔다. 회사는 아버지를 해고했다. 의료보험 같은 건 없었고 산재보상도 당연히 없었으며 우리 가족의 수입은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다. 어머니는 임신 7개월이었다. 그날 밤 얇은 벽 너머로 부모님의 대화가 새어들어왔다. 프레드, 우리 어떡하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존엄성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고 숨소리를 최대한 죽였으며 온몸이 작게 떨렸다. 그날 밤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새겼다.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하지만 현실은 그런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냉혹했다.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해졌다.
아버지는 회복 후에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청소부로, 경비원으로, 택시기사로 일했지만 늘 부족했다. 집안에는 항상 긴장감이 맴돌았다. 학교는 또 다른 전쟁터였다. 나는 형이 신던 해진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 발가락이 닿는 부분이 뚫려 있었고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으며 비가 오면 양말이 젖었다. 친구들이 새 신발을 자랑할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점심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무료 급식줄에 서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가끔 점심을 굶었다. 배가 고파도 참았고 속이 쓰려도 견뎠으며 오후 수업 시간에 어지러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게 덜 창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다. 밤이 되면 나는 다른 세상으로 갔다. 눈을 감으면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졌고 거대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내 모습이 보였으며 깨끗한 정장을 입고 사람들과 악수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상상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너무나 생생했다. 사무실 책상의 차가운 느낌까지 느껴졌고 커피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으며 복도를 걷는 내 발소리까지 들렸다. 마치 이미 그곳에 있는 것처럼. 학교 상담 선생님이 어느 날 물었다. 하워드, 너 장래희망이 뭐니? 성공한 사람이요. 그래, 좋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몰라요. 하지만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웃었다. 동정 어린, 불편한, 약간은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다. 그 웃음 속에는 넌 무리야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고등학교 때 미식 축구를 시작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운동 장학금이 대학에 가는 유일한 길이었고 대학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였기 때문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훈련했다. 다른 아이들이 따뜻한 침대에서 잘 때 나는 얼어붙은 운동장을 뛰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지지 않았으며 몸이 부서져라 달렸다. 포기는 곧 가난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1971년 Northern Michigan University 축구 장학금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고 믿기지 않았으며 눈물이 차올랐다. 우리 집안에서 대학에 간 첫 번째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자랑스럽다. 아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그 깨진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젤웰럭스에 입사했다. 영업사원. 생애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고 거울 속 내 모습을 한참 바라봤으며 낯설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명함을 받았을 때는 한참 동안 손에 들고 쳐다봤다. 하워드 슐츠, 영업대표. 나는 성공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다. 복사기를 팔러 다녔고 계약을 따냈으며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왔다. 그런데 왜일까? 의미가 느껴지지 않았다. 이게 다인가? 이게 내가 꿈꿔온 삶인가? 1981년 28살이었다. 뉴욕의 한 무역 박람회에 갔다가 작은 부스를 발견했다. 스타벅스 커피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고 시애틀에서 온 작은 회사라고 했으며 고급 원두를 파는 곳이었다. 별 생각 없이 그들의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순간 뭔가 달랐다. 지금까지 마셔본 어떤 커피와도 달랐고 풍미가 입안에 퍼졌으며 향이 코를 자극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회사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그들은 커피를 사랑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커피에 대해 이야기했고 원두의 산지와 로스팅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으며 눈이 반짝였다. 그 눈빛이 내 가슴을 쳤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저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저렇게 일하고 싶다.
1년 동안 설득했다. 편지를 쓰고 전화를 걸고 시애틀까지 찾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스타벅스의 마케팅 디렉터가 되었다. 그때 스타벅스는 시애틀에 단 4개 매장을 가진 작은 원두 판매점이었다. 1983년 봄 밀라노 출장을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인생 전체가 바뀌어 버렸다. 밀라노 거리를 걷다가 작은 에스프레소 바에 들어갔고 바리스타가 능숙하게 에스프레소를 만들고 있었으며 손님들은 서서 커피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다.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번개를 맞은 것처럼. 이것이었다.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였고 대화가 오가는 공간이었으며 따뜻한 공동체의 중심이었다. 사람들은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제3의 공간을 원하고 있었다. 밀라노 거리를 계속 걸었다. 하루에 10개, 20개의 에스프레소 바를 방문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걸어 다녔고 매번 같은 장면을 목격했으며 확신이 점점 강해졌다. 사람들이 커피를 중심으로 모였고 웃고 떠들었으며 연결되었다. 그 순간 내 뇌는 미래를 보기 시작했다. 미국의 모든 모퉁이에 이런 공간이 있는 모습이 펼쳐졌다. 사람들이 출근길에 들러서 따뜻한 카푸치노를 마시는 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졌고 친구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으며 그 따뜻한 분위기가 피부로 느껴졌다. 그 비전은 너무나 강렬했다. 마치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시애틀로 돌아와서 창업자들에게 말했다. 에스프레소 바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탈리아 커피 경험을 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원두를 팝니다. 음료를 파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워드. 좌절감이 밀려왔다. 분노가 치밀었고 절망이 엄습했으며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밀라노에서 본 비전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나는 그 에스프레소 바를 상상했다. 벽의 색깔부터 의자의 배치까지, 바리스타의 미소부터 커피 향기까지, 사람들의 웃음소리부터 컵이 부딪히는 소리까지 모든 게 너무나 생생했다. 내 뇌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났다. 1985년 결정을 내렸다. 스타벅스를 떠나서 내 회사를 만들기로 했다. 에어지오네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투자자를 찾기 시작했으며 매일같이 미팅을 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242명의 투자자에게 거절당했다. 커피 봐요. 미국인들은 그런 거 안 마십니다. 너무 유럽적입니다. 절대 성공 못해요. 당신은 경험도 없잖아요. 꿈 깨세요. 거절당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243번째 미팅에서 첫 투자를 받았다. 1986년 시애틀의 첫 번째 에어지오네어 매장을 열었다. 오픈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매장으로 갔고 모든 걸 점검했으며 손이 떨렸다. 문을 열었을 때 손님들이 줄을 서 있는 걸 보고 눈물이 났다. 첫 번째 손님에게 직접 카푸치노를 만들어줬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조작하는 손이 떨렸고 우유 거품을 만들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으며 컵을 건네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손님이 한 모금 마셨다. 와, 정말 맛있네요. 정말. 그 순간 목이 메었다. 밀라노에서 본 비전이 지금 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다. 5년 동안 상상하던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고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으며 이게 진짜구나 하는 실감이 밀려왔다. 1987년 스타벅스 창업자들이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나는 모든 걸 걸었다. 투자자들을 다시 설득했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며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뛰어다녔다. 380만 달러의 스타벅스를 인수했다. 그때 스타벅스는 6개 매장뿐이었다.
인수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다. 모든 직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파트타임 직원까지, 주 20시간만 일하는 직원까지 모두 임원들이 회의실에서 펄쩍 뛰었다. 미쳤습니까?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데요? 직원들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예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가 발목이 부러졌을 때 의료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눈빛을 봤습니다. 한 남자가 부서지는 걸 봤습니다. 내 직원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직원을 존중하면 직원이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이 행복하면 사업이 성공하며, 이것이 진짜 성공의 공식이라는 것을. 1990년대 스타벅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1992년 기업 공개를 했고 주가는 치솟았으며 전국 곳곳에 매장이 열렸다. 매년 수백 개씩 늘어났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잊지 않았다. 매주 적어도 한 번은 매장에 가서 직접 커피를 만들었다. 바닥을 청소하기도 했고 테이블을 닦기도 했으며 화장실을 점검하기도 했다. 임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CEO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절대 잊고 싶지 않습니다. 2000년 CEO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2008년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다시 돌아와야 했다. 매출이 떨어졌고 주가가 폭락했으며 언론은 스타벅스의 종말을 이야기했다. 임원들은 패닉 상태였다.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900개 매장을 닫았고 7,000명을 해고해야 했으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밤새 울었다.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다. 다시 밀라노를 떠올렸다. 그 에스프레소 바의 본질을. 우리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파는 것이고,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연결을 파는 것이며,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다. 전국의 모든 매장을 하루 동안 닫았다. 모든 바리스타를 재교육했다. 완벽한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법부터 고객의 눈을 보며 대화하는 법까지, 우리의 초심까지. 언론은 비웃었다. 하루 매출 손실이 수백만 달러인데 미쳤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되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다시 살아났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고객들이 돌아왔고 매출이 회복되었으며 주가가 올랐다.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 2024년 현재 스타벅스는 전 세계 80개국에 38,000개 매장이 있다. 연매출 360억 달러, 직원 40만 명.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건 숫자가 아니었다. 모든 직원이 의료보험을 받는다. 대학 학비 지원을 받는다. 주식을 받는다. 존중받는다. 브루클린 빈민가의 그 7살 소녀는 이제 71살이 되었다. 아버지는 1988년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 전에 이것을 보셨다. 아들이 만든 회사를, 아들이 세운 가치들을, 아들이 만들어낸 세상을.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넌 해냈구나. 하워드, 정말 해냈구나.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겪은 일 때문에 제가 이걸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명확하게 보인다. 밀라노에서 본 그 비전이 매일 밤 상상했던 그 장면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꼈던 그 감각들이 모든 걸 바꿨다. 내 뇌는 그것을 너무나 강렬하게 경험했고, 그래서 현실로 만들 수밖에 없었으며 온 우주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가난은 내 출발점이었지만 목적지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는 매일 밤 다른 미래를 상상했기 때문이고, 그 미래를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며, 내가 그것을 진짜로 착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발견한 비밀이었다.
성공은 재능이 아니고 운도 아니며 집안도 아니었다. 성공은 미래를 너무나 생생하게 상상해서 뇌가 그것을 현실로 만들도록 속이는 것이고, 그 상상을 매일 반복해서 뇌가 그것을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며, 그렇게 믿는 순간 온몸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밀라노의 그 에스프레소 바는 사실 오래전부터 내 안에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워드 슐츠는 브루클린 빈민가에서 시작해 세계 최대 커피 기업을 만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특별했던 이유는 돈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뇌를 속이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활용했고, 그것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가 했던 것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밀라노에서 본 에스프레소 바를 매일 밤 상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상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반복했던 정확한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현대 뇌과학으로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스탠퍼드, 하버드, MIT의 연구들이 하워드 슐츠가 했던 일이 왜 효과가 있었는지 밝혀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하워드 슐츠가 매일 밤 실천했던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과학 연구 결과와 함께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7단계 실천법을 공개합니다. 21일만 따라하면 여러분의 뇌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뇌를 속여라.